저정치 인터뷰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김종민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오늘 시작됐죠? 이게 뭐 생각보다 큰 선거라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다른 후보들이 뭐 워낙 그 인지도도 높고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라 그 사이에서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김종민 후보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미팅 때 호구조사 하듯이 좀 어떤 분인지 좋습니다. 여쭤보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 서울입니다. 서울이신가요?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른 분들은 다 경상 네. 주요 후보들 큰 네. 뭐 이른바 빅3는 경상도 네네. 분들이신 것 같네요. 연희동 태생입니다. 연희동 네, 우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계셨던 네. 거기서 그러시군요. 나서 거기서 있었고, 얼마 전 전두환 대통령 그 골목소명 낭송한 거 그 패러디하는 퍼포먼스 한번 했었거든요. 네. 후보로서 갔더니 옛날 생각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혹시 좀 하셨나요? 네, 학생운동 열심히 좀 빡세게 했습니다. 네. 네. 이 다른 분들한테 잘 안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 죄송하지만 몇 학번이십니까? 89학번입니다. 8, 9학번이면 민주화 이후 세대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86 세대로 보통 통칭하는 그런 세대의 마지막 끝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 학생운동 하다가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건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학생운동을 보니까 한 7년 정도 이렇게 네, 오래 하셨군요. 오래 했고요. 네, 뭐 전대협, 뭐 한총련 이렇게까지 오래 했고 그런 거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구속도 경험을 했고 그렇게 했죠. 주로 이제 선배들 세대들은 주로 386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다가 주로 다 이제 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등장하셨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말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길로 바로 가셨다면 저는 약간 흙길로 간 세대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지역으로 가고 또 사회운동 현장으로 바로 가서 정치보다는 또 그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하다가 네. 아주 우연하게 정치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역운동은 주로 처음에 어디서 하셨습니까? 용산에서 했습니다. 전 학생운동 하면서 워낙 이제 용산 기지 문제, 용산 미군 기지 문제가 좀 당시는 중요한 화두처럼 떠올라 있었고 기지 이전을 포함한 이런 게 떠올라 있어서 용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실제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네.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2004년에 용산구 기초의원 재보선 낙선 하셨고요. 2006년 용산구청장이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맞습니다. 낙선. 2008년에 용산의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셨고, 그 다음에 좀 시차 한참 있죠. 2016년에 강서병에서 정의당 후보 출마했다가 낙선하셨는데, 그럼 지역 활동 무대를 옮기신 건가요? 약간 낙선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언급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렇긴 한데 용산은 뭐 말씀드렸던 시작을 거기서 이제 지역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아주 우연하게 세입자 그때 용산 개발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좀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세입자분들 만나면서 정치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꽤 오랜 기간 용산에서 이렇게 지역운동 또 정당 활동을 쭉 해오다가 그러셨군요. 이렇게 쭉 낙선을 맛보고 그리고 2016년 강서 출마를 하게 됐던 거는 당시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2014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사실 눈물을 많이 머금고 정의당 알리는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때 다들 아파했고 힘들었던 시절을 넘어서 조금 성장하는 정의당이었고 2016년도가 기점 같은 거였어요. 말하자면 진보 정치 여러 어렵고 부침이 있었는데 그걸 좀 극복하고 혁신해보고 있다고 정의당 나왔는데 2016년도에 한번 좀 뭔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를 많이 출마를 하게 됐고 당시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출마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용산은 좀 저보다 좀 훌륭한 후보가 계셨고 네. 그래서 강서 쪽이 조금 더 새롭게 그때 지역구가 개편되면서 전략적으로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해서 옮기게 되었고 그때 전략적으로 그쪽에 당에서 요구가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운동을 하시다가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결심했던 계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지역의 재개발 세입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되면 임대주택을 드리고 주거 이전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거의 대부분 적용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쫓겨나는 거죠. 어느 날 요청이 왔고 지역운동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 참가를 했는데 한 200여 분 정도 되는 세입자분들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뭐 구호는 어떻게 외치는지 집회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끝나고 집에를 이제 가는 길에 동네 주민들이 거기 약간 시골 같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서 왔냐. 고맙다고요. 네. 네.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네. 아주 우연하게 그때 한 분이 그때 지금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죠. 왜 당원이시라고 하면서 이번에 여기 동네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서 계속 세입자 그 단체에서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에게 해줄 한 사람은 필요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연하게도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이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어. 그때는 제도가 그래서 네. 출마를 했는데 당시 한 12점 몇 % 정도를 얻었을 겁니다. 물론 낙선을 한 명 뽑는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네, 받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높게 당시 처음 출마를 하고는 굉장히 높은 득표를 가졌던 이유가 그 지역 그 세입자분들이 같이 있었던 그 지역이 한 투표구였는데 세입자분들 전체 세대를 아우른 거의 압도적인 몰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득표력에 영향이 됐고 그래서 그때 선거 끝나고 세입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뒤풀이 하는데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반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니까 종민 너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인 한 명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게 저한테 정치 철학 같은 게 됐고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특이하시네요. 세입자들의 권고에 의해서 네네. 정치를 시작하신 거네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인생의 길인데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힘드시죠? 이게 특히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워낙 진보정당이 그동안 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회를 또 스스로 걷어찬 것도 있지 않나 하고 또 진보정치를 또 한쪽에서 끌어왔다는 사람의 한쪽 입장에서 보면 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제3정당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한 축으로는 전혀 다른 어떤 길을 가고 또 새로운 것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는 원래 이제 진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치란 누군가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보 정치는 늘 항상 정치를 대변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정당에 참여해서 그걸 통해서 공직자로 나가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의견을 개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무기 같은 걸로 정당을 삼아 본다면 세입자들도 뭐 우리 이제 노동자들도 비정규 노동자들도 우리 진보 정치가 노동자 국회의원 만들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진보 정치가 갖는 조금은 새롭지만 위대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에 갖는 1당, 2당의 양당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워낙 무시 못할 정도로 힘이 센데 이 힘은 2등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1야당만 해도 뭐 먹고 살만 그러니까요. 하죠. 뭐 우리가 좀 아무리 좀 못해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0석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정치를 좀 어렵게 만들고 또 시민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제3정당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꾸로 그게 제2당을 위협할 수 있는 지위를 계속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당들이 또 1당이나 2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견제의식이 갖는 거. 이게 정치 발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 있게 또 재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진보정당과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서울시장 후보시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전 그 개인적으로 텔레비전 TV 토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뭐 기호 순서대로 하면 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이렇게 네 분이 나와서 아주 치열하게 네. 토론을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특히 이제 세 분은 워낙 유명 인사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종민 후보가 아주 돋보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직접 그렇게 텔레비전 토론 네. 생방송 해보시니까 일단 그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소회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세 분은 잘 알고 있고 저는 몰라서 어쩌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드라질 수 있는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원래는 좀 재밌는 코드 같은 걸 좀 준비를 했고 그걸 통해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뻔한 선거가 아니라 좀 재밌는 선거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 같은 걸 주려고 준비를 해서 사실은 갔는데 이렇게 질문이나 발언 또 토론의 진행 양상이 조금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약간 화난 표정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토론하시다가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열을 받으신 것 아닌가? 네네. 그래서 토론이 좀 열이 오르면서 그랬고, 예, 예. 뭐 두 분 보수 정당의 후보들도 조금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것도 한쪽에 있었지만, 박원순 후보님도 워낙 어떻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능숙해지셨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능구렁이 같으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떤 질문에 조금 이렇게 호흡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여론에서는 일단 뭐 신스틸러스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하지 않았냐 이런 네. 일들이 많이 나오고 주요 이제 언론이 달아주는 여러 말들 뭐 이렇게 주로 요즘 말로 짤이거나 뭐 어떤 멘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두 보수 후보들 단일화라는 얘기라든가 뭐 우리 안철수 후보의 그 서울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천지분간 못하는 뭐 그런 공약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거는 좀 의미 있었는데 어제 토론하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느꼈던 거는 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좀 어려움을 호소했던 거나 그리고 네, 성소수자들의 어떤 예. 김문수 후보의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조금 진지한 어떤 얘기에 물음을 했던 거나 사실은 박원순 후보하고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제 워낙 뭐 다른 얘기가 많이 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던져봤던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남고 시민들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잔상처럼 남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인상 비평 간단히 해주셨는데 어제 직접 해보시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토론에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낙제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준비를 안 하시고 스스로를 너무 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전히 진짜 올드보이 같고 구석기 정치인 같은 모습은 그대로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저는 안철수 후보는 어땠습니까?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가 진짜 의외였습니다. 지난 대선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지셨구나. 준비를 너무 오셨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해야 되니까 네거티브적인 요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차분히 정책적 준비나 공격적인 질문 형태를 잘 준비해 오셨고, 의외로 안철수 후보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은 게 들었고, 박 시장님은, 박원순 후보님은 좀 이렇게 확실히 좀 능수능란이셨고, 근데 고민 중에는 제일 좀 이렇게 좀 날카로웠던 고민 중에는 이재명 후보는 그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셨거든요. 네.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박 후보님은 조금 노동자들하고 좀 더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셔서
요즘에 이제 박 후보님이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에서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좀 포위되신 건 아닌가 이런 고민 같은 건 좀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다수 의견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기울어져 네, 있는 저도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시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어떤 득표율 목표치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네.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물론 출마하셨으니까 네. 당선이 네. 목표시겠죠. 그래서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선이 목표실 텐데 목표를 물어보는 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정의당한테 그런 질문이 안 오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당선이 목표고 득표의 목표치를 정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의 모습을 보면 가장 서울 시민들이 기자님들에게 여쭤보면 2등을 누구 할 거냐 이렇게 관심이 높으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걸로 내기들 많이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가 이렇게 보수정당의 2명의 후보가 2등을 목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는 양상이 되고 박원순 후보는 좀 지지율을 고공행진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꼴이 되면 저는 네거티브적 양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들의 표를 결집하기 위한 조금 더 거칠고 또 이렇게 우파적인 우측의 경향성의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크로스가 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일정하게 우측 클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게 듭니다. 하겠죠. 그러면 네. 사실 서울 시민의 삶의 변화라든가 이런 측의 정책 대결 양상보다는 조금 더 거친 좌우 편향의 어떤 거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커서 네. 약간 우려스러운 게 많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의 단계적인 목표를 말해봐라. 그러면 일단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일단 한 후보라도 빨리 잡아서 예. 그런 가시권 안에 들어감으로써 정책 대결 양상으로 빨리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또 13일이라는 기간이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좀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김문수 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너무 사실 이렇게 분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TV 토론에서 못한 말이 사실 있거든요. 뭐 갑자기 안철수 후보 저한테 그 왜 박원순 후보 그런 게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도우미로 나왔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하셨습니다. 예. 좀 한쪽에는 화가 나기도 해서 뭐 두 김문수 안철수 후보 사이는 또랑이 흐르고 저랑 박원순 후보 사이는 한강이 흐른다. 두 분 보니까 슬로건도 같던데 단일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상이 어떠냐면 두 분이 이렇게 사랑을 하신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과 고민을 갖고 계신 건 맞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꼴인 것 같아요. 양상을 보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고 사실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민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거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게 예의겠죠. 네, 그게 네. 당연히 예의다. 마지막 가서 네. 뭐 혼란스럽게 이렇게 시민들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셨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뭐 토론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핵심적인 제목 중심으로 설명을 주시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4대문 안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뭐 워낙 이제 심각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내고 있는 정책 공약을 보면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이렇게 실내 공기질 개선하고 측정 잘해서 할 거냐 이런 정도의 공약이다. 그거는 사후 대처죠. 네. 근데 시민들이 바라는 건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서울이 할 수 있는 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의 영향도 있고 한반도 전체 영향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 최소한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자동차에서 네.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자동차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특히 차 없는 거리라든가 차 없는 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유럽 사회나 어디 가더라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화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에 협력을 갖고 만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다고 간단한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네. 사대문 안에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물건을 시장까지 날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당연히 면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중소상인들의 어떤 그런 영업 차량이라든가 또 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 문제라든가 또는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면제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런던이라든가 시행 사례를 보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입자 지키는 공정임대료 계속 거주권 도입. 자, 세입자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의미가 있는 공약인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그때 재개발 세입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게 됐냐면 재개발 이렇게 해서 쫓겨난 세입자뿐만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도 서울 지역에 심각한 문제다. 근데 그때 세입자분들과 같이 세입자 연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개발을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월세가 계속 폭등하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는 거죠. 이게 이미 국회에는 지금 다 올라가 있고 상당한 많은 공감대를 사실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서울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보면 세입자가 불을 적어도 이제 집에 불을 지르지 않는 한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지만 비유죠. 네. 않는 한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택권도 세입자한테 있다. 다만 2년마다 한 번씩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임대료 협상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볼 수 있다면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시가 가장 세입자가 58%로 많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해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산권하고 충돌되는 지점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이런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제 재산권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하게 쓴 사유의 재산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법적인 제도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더 이상 늦출 과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생존권이 더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울시가 직접 지원을 해서 프리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 네. 이건 제가 보충 질문하고 아예 그냥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네. 노동조합에 대한 또 어떤 반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서 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어렵고 어렵죠. 정규직 노조는 그래도 그나마 노조를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갖는 이제 묘한 정서적 양극화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 이걸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네. 이와 관련된 얘기도 많았고 후보 시절에 노동절 때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도 노조의 가입률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걸 서울시가 어떻게 도울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서울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설립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가장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프리랜서 노조를 시작을 하자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곡 수중보인가요? 네, 철거하고 한강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네. 이런 공약을 내셨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후보 2번 해서 당선이 되셨을 때 2번 다 공약을 거셨어요. 아직 이행이 안 됐죠. 네, 저랑 이제 대별되는 몇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 차별점 중에 하나인데 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좀 그런 걸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TV 토론에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환경단체가 계속 요구해왔고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중보가 우리 한강을 4대강과 비교해보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한강을 워낙 4대강을 원래부터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중보 때문입니다. 그걸 열면 물길은 작아지겠지만 녹지 공간이 확충되고 충분히 제자나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들지도 않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강의 재자녀가 일어나게 되면 한강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규모가 더 10배 늘어나는 거고, 즐길 수 있는 게 바라보는 한강, 약간의 이제 텐트 치고 이렇게 좀 즐기는 공간, 치맥 정도 먹는 공간이 아니라 네. 직접 아이들과 같이 생태를 즐길 수도 있고, 여가 활동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뉴욕 센트럴파크가 에 비해 우리나라 한강, 이렇게 서울의 한강을 보면 한 10배 정도의 규모가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강이 뭔가 시민의 젖줄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한강은 이제 시민의 허파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반자 관계 인증제 실시, 네. 차별 없는 서울 이 공약인데 네. 어제 이 문제 가지고 김문수 후보하고 네. 아주 심하게 싸우시더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존재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워낙 이제 혐오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혐오의 입장에서 서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의 표를 구걸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나쁜 정치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나쁜 정치다. 최악의 저질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네. 서울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이 할 수 있는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좀 폐기됐던 인권 헌장은 좀 복원을 해내고, 네. 동반자 인증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가족인데 가족일 수 없었던, 그래서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 또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혜택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들이 뭐 수술 동의서 같은 거가 네. 있는데, 실제 가족이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실제 가족의 역할을 못 하는데, 이 실제 가족이 분들이 수술 동의 사인 못해서 수술 못하는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권 공약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질문 몇 가지만 네.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너무 높아서 네. 다른 정당에서는 이 태풍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고 있고요. 정의당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태풍, 문재인 태풍의 피해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번 지방선거는 괜찮겠습니까? 정의당의 성적을 어떻게 좀 잘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선도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서 정세가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선거 관심이 없는 거는 저는 감내하고, 네.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고 네, 박수 치고 뭐 그렇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계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신다면 저는 뭐 그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한 축으로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리는 얘기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민생 쪽에, 예를 들면 뭐 노동의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복지에서 조금 더 전진시켜야 될 것들이 많고, 네. 민생 경제에서 조금 중소자영업자를 살려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이게 묘하게 지지율, 그러니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지지율에 빠져서, 지지율에 취해서, 좀 좋게 얘기하자면 지지율에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해도 지지율이 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조금 이런 마음이 거꾸로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이번에 최저임금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임금이 깎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는 조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과하게 얘기하자면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면 민생은 정의당이 맡겨달라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싶고요. 네. 거꾸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은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유 공간이 좀 생겨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마음에 흔들리는 스윙 버튼은 없어도 크로스 버튼은 일어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서울 지역 밑에 지역 구 단위 가보면 1다시 가도 당선시켜주고 1다시 나도 당선시켜주는 게 그렇죠.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놀부심보다 그런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아니다. 거꾸로 네. 정의당 같은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여유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정도의 민주당의 역할을 못하는가, 그런 생각은 진짜 좀 듭니다. 네. 예.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건 네.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뭐 혹시 연정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꾸로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하는 그런 정치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정 구상까지는 좀 아직은 뭐 생각이 없고 또 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꼭 이게 뭐 현실적인 거냐 그럴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일정한 어떤 성과를 저희 당이 좀 올리면 시민들이 올리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들이 바라시는 거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좀 이렇게 좀 각축을 하고 이런 양상을 좀 바라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좀 일당으로서 역할을 해보자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조금 더 민주당과의 정책 경쟁의 구도가 좀 더 강화되는 게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연정 같은 것보다는 그런 고민이 더 듭니다. 그렇겠군요. 네네. 예. 자, 중장기적으로 진보 정당의 단독 집권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그냥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거지만 뭐 10년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0년이요? 네.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약간 티핑 포인트 같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물이 끓어오를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수도권에서의 제1야당 정도의 정당 지지율 지금은 이제 계속 지금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당의 지위이고 서울은 뭐 확실한 3당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8.6% 정도 정당 지지율 나왔던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좀 정당 지지율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일 텐데 이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기고 그래 정의당도 괜찮냐 하고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그런 정도가 추진이 된다면 의회 내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수가 적어서 어렵지만 전체적인 정책 대결 또 언론의 관심도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책 대결 양상으로 간다면 다음 총선 때 일정한 좀 획기적 성과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몰락 또 정의당의 선전 이런 길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방향과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유권자들한테 네. 마무리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거나 변화시켜준 위대한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시민들의 삶,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 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정치도 또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어쩌면 내 삶의 변화를 하나라도 조금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뭐 갑질 없는 서울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슬로건으로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갑질은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서 왜 이거는 바뀌지 않지? 이거는 왜 이렇게 성역처럼 이렇게 정말 바뀌기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하나라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 선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토론을 하면서 뭐 박원순 시장한테도 어떤 걸 묻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묻듯이 다른 후보에 대해 그런 걸 물어가면서 성역처럼 있었던 거를 하나라도 정책으로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혼신의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바로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하나하나 만드는 걸 위한 가장 빠른 하이패스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지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